그날 밤 나는 그 연못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쨍.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아주 맑고 잔인하게 또렷한 소리였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그 밤 나는 그 연못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발목이 물속으로 꺼졌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살을 파고들었다.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느껴진 분명한 힘. 누군가 나를 밀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연못 위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람. 허씨 새어머니였다. 허씨는 그저 엷은 웃음을 띄우며 고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 집안에 좋지 않은 기운이 돌고 있어. 새어머니 허씨는 몇 시간 전 마루에 무릎을 꿇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새로운 엄마가 생겼으니 너희도 이제 달라져야 한다. 죽은 너희 어미의 그림자가 이 집에 남아있으면 집안 망하는 건 시간 문제야. 아버지는 그 옆에서 병풍처럼 서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사상 불은 자꾸 꺼지고 쌀독은 비어만 가고 사고가 끊이질 않으니 누군가는 이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야 해. 곧이어 그녀의 시선이 나에게 박혔다. 혈통을 잃을 자가 맑지 못하면 집안이 일어설 수가 없거든. 그 순간 직감했다. 그녀가 말하는 더러운 기운은 돌아가신 어머니도 불운한 운명도 아니었다. 그건 전처의 자식인 나를 향한 노골적인 명분을 내세운 제거하기 위한 경고로 들렸다. 나는 착하고 순종하면 새어머니 허씨의 사랑을 받을 줄 알았다. 이 집안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나만 참고 견디면 괜찮을 줄 알았던 순진한 마음이었다. 허씨는 늘 나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화 한 번 내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었다. 그래서 더 소름 끼쳤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번뜩이지 않았다. 대신 비단처럼 부드럽게 내 목을 감아오듯 언제나 남들이 볼 때는 더없이 자상한 어미였다. 연못 위로 얇은 얼음이 깔려 있었다. 달빛은 비정상적일 만큼 환하게 부서지고 있었다. 정갈한 물로 몸을 씻어야겠다. 그 말이 이런 뜻일 줄은 몰랐다. 몸이 항상 정갈하고 깨끗해야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어. 연못 가장자리에는 아직 녹지 않은 살얼음이 얇게 떠 있었다. 밟으면 금이 갈 만큼 위태로운 두께였다. 허씨는 홍련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하게 이끄는 모양새였다. 무서워할 것 없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다. 홍련의 발끝이 얼음 위에 닿았다. 사각하고 미세한 금이 번졌다. 조금만 더 들어가려. 홍련은 멈추고 싶었지만 뒤에서 잡아 끄는 손에 밀려 한 걸음 더 옮겼다. 허씨의 손이 어느새 손목에서 팔꿈치 위로 옮겨가 있었다. 도망치지 못하게 단단히 고정하듯. 전처의 기운은 물이 씻어내 준단다. 속삭이듯 말하며 허씨는 주변을 한번 후어보았다. 어둠뿐이었다. 하인들도 아버지도 아무도 없었다. 홍련이 돌아보았다. 어머니 춥습니다. 그 말에 허씨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잠깐이면 끝난다. 그녀의 손이 등을 짚었다. 부드럽게. 정말로 부드럽게. 하지만 그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툭. 밀었다기보다는 균형을 잃게 만들 만큼의 힘. 홍련의 발밑 얼음이 크게 갈라졌다. 쨍. 순간 몸이 기울었다. 허씨의 손이 등을 한 번 더 밀어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풍덩. 차가운 물이 홍련을 삼켰다. 숨이 끊어질 듯 차올랐다. 두 손이 허우적거렸지만 얼음 조각이 부서져 얼굴을 때렸다. 그때였다. 물 위로 올라오려는 홍련의 손목을 허씨가 붙잡는 척했다. 살리려는 손길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끌어올리지 않았다. 대신 홍련의 손을 얼음 아래로 눌렀다. 조용히 하렴. 속삭임은 여전히 온화했다. 홍련이 몸부림쳤다. 물결이 거세게 일렁였다. 허씨는 치마가 젖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무릎을 꿇고 얼음 가장자리에 몸을 기울여 홍련의 어깨를 더 깊이 눌렀다. 이건 가문을 위한 일이다. 그녀의 숨이 조금 거칠어졌다. 하지만 눈은 차분했다. 홍련의 손길이 점점 약해졌다. 물 위로 올라오던 기포도 줄어들었다. 허씨는 몇 초를 더 기다렸다. 확실해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손을 놓았다. 연못 위에는 깨진 얼음과 잔잔한 파문만 남았다.
달빛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짝였다. 허 씨는 젖은 손을 치맛자락에 닦았다. 안타까운 사고였구나. 그녀의 표정은 이미 슬퍼하는 표정으로 변하고 있었다. 비명 연습도 필요 없었다. 눈물도 타이밍만 맞추면 된다. 그리고 몇 걸음 물러서며 연못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완벽해졌어. 그녀의 그림자가 물 위에 길게 늘어졌다. 나를 바라보는 허 씨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눈 안에서 나는 그녀의 진심을 읽었다. 이 아이만 사라지면 모든 게 완벽해진다. 그리고 전처의 그림자까지. 그녀에게 나는 사랑받아야 할 딸이 아니었다. 그저 반드시 지워야만 하는 불쾌한 흔적일 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다. 남겨두면 결국 자신의 자리를 갉아먹을 증거, 전처의 자식. 허 씨는 떨리는 손을 움켜쥐며 자기 암시를 걸었다. 이건 아기가 아니야. 가문을 위한 일이지. 남겨진 혈육이 없어져야 할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야. 자기 스스로. 한 걸음만 더. 그녀는 자신이 밀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저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느꼈다. 내 등을 떠밀던 그 집요한 힘. 망설임 없던 그 손길을. 쨍. 얼음은 생각보다 맑은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순식간에 발목을 감싸는 얼음장 같은 물.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다. 공포보다 먼저 찾아온 건 서글픈 깨달음이었다. 아, 나는 여기서 버려지는구나. 나는 언제나 착한 아이였다. 늘 참고 양보하고 웃어주면 될 줄 알았다. 물속으로 기울어지며 본 허 씨의 얼굴. 그녀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이미 모든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무표정. 그제야 내 안에서 두려움을 뚫고 분노가 터져나왔다. 나는 더러운 자식도 아니고 당신이 지워야 할 흔적 따위가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그건 공허한 메아리일 뿐.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끝이구나. 의식이 흐릿해질 때쯤 누군가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잡아. 눈보라를 가르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 명령처럼 단호했다. 허우적대던 내 손 위로 뜨겁고 단단한 온기가 얽혔다. 쨍그랑. 쨍. 누군가 얼음 위로 몸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모할 만큼 빨랐고 거침없었다.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젖은 옷이 찢어질 듯 당겨지며 나는 물 밖으로 끌려 올라왔다. 놓지 마. 귓가에 울리는 낮은 숨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았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손끝에 모였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이닥치며 기침이 터졌다. 시야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나를 덮고 있는 그의 그림자가 느껴졌다. 겨우 고개를 들어 마주한 남자, 사또의 아들 허두윤이었다. 그의 눈은 맑았다.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응시하는 눈.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은 채 그저 내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시선. 그의 손은 여전히 내 손목을 꽉 잡고 있었다. 마치 놓으면 내가 다시 가라앉기라도 할 것처럼. 그 찰나의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숨을 죽인 허 씨의 얼굴, 굳어버린 하인 철수의 표정, 그리고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갈라진 얼음까지. 도윤은 고개를 들어 허 씨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 나를 보던 눈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다. 상황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차갑고 예리한 수사관의 눈. 그의 시선이 허 씨에게 닿는 순간 공기는 연못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허 씨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 남의 인생을 설계해온 그녀였지만 난생 처음으로 계산이 어긋났음을 직감했다. 사또 나리의 아드님께서 어찌 이곳에 계십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떨고 있는 내 젖은 어깨 위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서슬퍼렇게 단호했다. 그가 나를 일으켜 세웠을 때 나는 휘청이며 그의 품으로 밀려 들어갔다. 차가운 물에 젖은 치마가 발목을 무겁게 짓눌렀고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 것인지 나를 지탱하고 있는 그의 것인지 모를 만큼 크게. 그는 내 어깨를 감싼 겉옷을 놓지 않은 채 나를 살폈다. 그 사이 허 씨는 이미 표정을 정리한 뒤였다. 놀란 척 가슴을 부여잡으며 그녀 특유의 부드럽고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고 아이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모양입니다.
제가 붙잡으려 손을 뻗었건만 거짓말은 비단처럼 매끄러웠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사실입니까? 그 질문은 내게 던진 구원이자 동시에 허씨를 향한 날카로운 신문이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숨이 섞일 만큼 가까운 거리.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처참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당신이 죽을 뻔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자꾸만 꺾였지만 그는 나를 놓지 않았다. 놓으면 내가 다시 저 차가운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까 봐 더 꽉 움켜쥐었다. 폐가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기침이 터져 나왔다. 정신 차리십시오. 제 목소리가 들립니까? 달빛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의 숨은 고요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 지옥 같은 밤의 진실을 증명해줄 나와 끝까지 함께할 유일한 증인이라는 것을. 멀리서 허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아이야, 괜찮으냐? 어서 이리 오너라. 이미 늦어버린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걱정이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반 발짝 물러났다. 손목에는 여전히 그의 뜨거운 체온이 낙인처럼 남아 있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도윤이 낮게 읊조렸다. 이 밤중에 왜 혼자 나왔습니까? 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목 안이 얼어붙은 듯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잠깐 내 시선이 허씨를 스쳤다. 그리고 다시 도윤을 올려다봤다. 그는 그 짧은 시선의 방향을 놓치지 않았다. 아주 미세하게 눈이 좁혀졌다. 혼자가 아니었습니까? 그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어조는 아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젖은 손끝이 떨렸다. 그는 그 떨림을 봤다.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내 발이 빠졌던 자리. 부자연스럽게 부서진 얼음의 각도. 눈 위에 겹쳐진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물가에서 멈췄고 다른 하나는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질수록 이 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걸. 그는 이미 계산을 끝낸 얼굴이었다. 기괴하게 갈라진 얼음의 모양, 내가 서 있던 부자연스러운 위치, 그리고 눈 위에 남은 선명한 발자국들. 그의 시선이 연못가를 훑고 지나가다 아주 잠깐 허씨의 얼굴에 멈췄다. 그 찰나의 침묵 속에 허씨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공기가 미묘하게 식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이 사람은 우연히 지나던 나그네가 아니다. 집안의 세력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사또의 아들.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는 내가 얼마나 젖었는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가늠하듯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단단해졌다. 그는 이해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눈보라가 우리 사이를 가로질렀다. 허씨는 여전히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운 계산기로 번뜩였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당신을 두 번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물러섬 없는 선언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방관하지 않겠다는 말. 그 한 문장에 조금 전까지 공포로 요동치던 심장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대신 다른 열기가 번졌다. 안도감. 그리고 위험. 그를 이 싸움으로 끌어들였다는 자각이 늦게 밀려왔다. 멀리서 허씨의 시선이 우리를 꿰뚫고 있었다. 도윤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일단 방으로 가십시오. 그가 낮게 말했다. 이 상태로 여기 더 계시면 구설이 먼저 붙습니다. 그 말은 현실이었다. 도윤은 겉옷을 벗어 내 어깨에 둘러주었다. 젖은 천위로 덧씌워진 마른 옷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보다 반 발짝 앞서 걸으며 연못을 벗어났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별채 앞에 이르자 그가 멈췄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나는 문지방을 넘기 전 그를 돌아보았다. 날이. 그는 기다리듯 서 있었다. 오늘 일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짧았다. 아니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나는 문을 닫았다.
별채 안은 고요했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손목에는 여전히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오늘 당신을 2번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언이었다. 방관자로 남지 않겠다는 그의 말에 조금 전까지 공포로 터질 듯하던 내 심장이 이상하게 가라앉았다. 이제는 다른 이유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 편이 생겼다는 안도감, 그러나 동시에 그를 이 위험한 싸움으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 그가 우리 집안과 정면으로 맞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서 있었다. 젖은 옷 사이로 찬 공기가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 춥지 않았다. 달빛 아래 허쉬의 도끼 어린 시선이 우리 사이를 조용히 가르고 있었다. 도윤은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은 여전히 차가웠고 손목에는 그의 뜨거웠던 체온이 화인처럼 남아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아주 조심스럽고 단호한 걸음. 괜찮습니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나는 숨을 멈췄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자 기울어진 달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다. 어찌 돌아가지 않으시고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내가 먼저 차갑게 선을 그었지만 그는 대답 없이 방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문이 닫히고 좁고 어두운 별채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의 정적만 남았다. 당신은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도윤이 다시 한번 말했다. 연못가에서보다 훨씬 더 낮고 내밀한 목소리였다. 누군가 당신의 등을 밀었죠. 나는 애써 헛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나리께서 직접 보시기라도 했습니까?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보지 않아도 압니다. 그럼 왜 아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나요? 그의 턱 끝이 단단하게 굳었다. 확신이 필요했으니까. 확신이 생기면요? 그땐 어쩌실 건데요? 잠시 침묵하던 그가 나를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다. 그땐 내가 책임집니다. 그 말이 가슴을 세게 쳤다. 당황한 내가 뒤로 물러서자 등이 벽에 닿았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제 손만 뻗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듯한 거리였다. 날이 저를 왜 구하셨습니까? 도윤은 바로 대답하는 대신 다시 한번 내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아왔다.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게 전부인가요? 그의 눈이 깊게 일렁였다. 아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당신 눈이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숨이 막힌 듯 웃어 넘기려 했다. 저는 도움을 청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그렇게 보았습니까? 나는 말을 잃었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그의 눈. 나는 분명 소리 내어 살려달라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은 그를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고 있었다. 그는 내 안에 가장 깊은 진실을 본 것이다. 나리께선 모르시는 게 많습니다. 저를 돕는 건 이 집안 전체와 싸우는 일이에요. 나는 속삭이듯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단호하게 답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됐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는 일부러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다. 저는 그저 힘없는 계집일 뿐입니다. 나리께 짐이 될 뿐이라고요. 그의 눈이 번뜩였다. 그의 손이 내 턱 끝에 닿을 듯 말 듯 멈춰섰다. 닿지 않았기에 더 위태로운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오늘 도윤이 낮게 읊조렸다. 당신이 물에 빠졌던 순간보다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왜입니까? 당신을 이대로 두고 차마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건 더 이상 은혜나 동정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달빛 아래 허쉬의 도끼 어린 시선이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의 품 안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이제 손만 뻗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듯한 거리였다. 나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입니까? 아주 잠깐 그의 이성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당신이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깨달았다. 이 감정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다. 서로를 향한 불가항력적인 끌림. 그리고 그것은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금기였다. 그럼 돌아가십시오. 내가 속삭였다.
그의 눈이 깊어졌다. 지금 돌아가면 다시는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숨소리만 닿는 거리에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많은 것을 주고받은 뒤였다.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고 나는 끝내 먼저 눈을 피하지 못했다. 잠시 후 도윤이 아주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다. 쉽게 등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문을 향해 돌아선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다시 오겠습니다. 약속처럼도 예고처럼도 들리는 말이었다. 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스며들었다. 달빛이 잠시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가 이내 문이 닫히며 사라졌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목 위에 남은 체온이 아직 식지 않았다. 그가 다시 온다는 말은 단순한 방문의 뜻이 아니었다. 오늘 밤 있었던 사고의 내막과 오늘 우리가 느꼈던 이 감정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나 역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찬 바람이 스며들고 그가 나가고 나서야 그날 밤 나는 2번 살아났다. 손목이 아직 뜨거웠다. 그날 밤 나는 2번 살아났다. 한 번은 차가운 물속에서, 그리고 한 번은 누군가의 정인으로 다시 태어난 듯했다. 그가 나가며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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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러나 고요한 안채의 마루는 밤의 발자국을 숨기지 못했다. 허씨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처리해야 할 계산이 많은 요즘 그녀의 잠은 유독 얕았다. 별채 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발걸음.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호지 틈으로 마당을 바라보자 달빛 아래 별채 쪽에서 돌아 나오는 고든 그림자가 보였다. 사또댁 도련님. 낮은 속삭임이 방 안에 깔렸다. 그녀는 뒤쫓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까. 연못가에서 그 아이를 향하던 그의 시선.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전처의 자식이 권력을 얻는 통로를 가지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시나리오였다. 허씨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화도 질투도 아니었다. 이건 철저히 또 다른 계산의 문제였다.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은 약점이 되지. 그 아이가 약해질 수 있는 지점, 그리고 그 남자가 흔들릴 수 있는 지점. 둘이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사실은 허씨에게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등불을 켰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반쯤 비추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했다. 밀어 떨어뜨리는 방식은 목격자가 생겨 위험하다. 하지만 감정을 이용한 파멸은 흔적조차 남지 않는 법이니까. 낮은 속삭임이 방 안에 깔렸다. 그녀는 뒤쫓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까. 연못가에서 그 아이를 향하던 그의 시선.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전처의 자식이 권력을 얻는 통로를 가지는 것. 그것은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시나리오였다. 다음날 아침 허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별채가 춥다 하더구나. 보는 눈도 많고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오늘부터 안채로 들어오너라.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감시였다. 눈앞에 두고 일거수일투족을 묶어두겠다는 선언. 그리고 동시에 밤중에 단둘이 있었다는 소문을 퍼뜨려 나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독수였다. 나는 안채로 불려갔다. 허씨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다. 도련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더라. 어젯밤 일은 참으로 깊은 인연이로구나. 칭찬이 아니었다. 우리가 만난 것을 알고 있다는 노골적인 경고. 연못에서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는 물속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숨막히는 침전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안채에 손님들이 모였다. 사또댁에서 보낸 이들과 집안 어른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허씨는 유난히 단아한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도련님께서 지난번 아이를 구해주신 은혜를 갚고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도윤도 와 있었다. 단정한 차림으로 꼿꼿하게 앉아있는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나를 향했다. 그 짧은 찰나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때 허씨가 쐐기를 박듯 입을 열었다. 아이가 사고를 겪고 도련님을 많이 의지하더군요.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해 도련님을 찾았다고 하니 마루 위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정조를 중시하는 시대에 한밤중 남자를 찾았다는 말은 파문을 의미했다. 웅성거리는 시선 속에서 도윤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도 참. 우리 딸아이가 부끄러워 숨기나 봅니다. 허 씨는 여유롭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럼 젖은 밤에 별채 문 앞까지 오신 건 내가 잘못 본 것인가요?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꽂혔다. 사또의 아들 한밤중 별채의 여인. 이야기는 가십거리로 완벽하게 조각되고 있었다. 그때 도윤의 턱끝이 단단하게 굳으며 고백했다. 갔었습니다. 위험한 상태라 확인하러 갔을 뿐입니다. 한밤중에 말입니까? 허 씨가 차갑게 물었다.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 나는 고개를 들고 허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리쳤다. 그날 제가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연못으로 떠밀었습니다. 비명처럼 터져나온 진실에 마루 위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허 씨의 미소가 경련하듯 일그러졌다. 사고가 아닌 살인 미수. 전쟁은 이제 감출 수 없는 광기 속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또의 아들 한밤중 별채의 여인. 이야기는 가십거리로 완벽하게 조각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새어머니 허 씨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언했다. 도련님은 저를 구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연못으로 떠밀었습니다. 비명처럼 터져나온 진실에 마루 위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허 씨의 미소가 경련하듯 일그러졌다. 사고가 아닌 살인 미수. 이제 선택은 도윤의 몫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지요. 그의 시선이 허 씨를 향했다. 정중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는 예리한 눈빛. 그 전까지는 저 여인의 명예와 품위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명예. 그 단어가 마루를 진동시켰다. 허 씨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자신의 계략이 다른 방향으로 꼬여버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의심은 이제 나를 넘어 허 씨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나를 직접 보지 않은 채 허 씨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 집의 연못은 생각보다 깊더군요. 깊은 만큼 그 진실도 언젠가는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가 돌아서자 마루 위의 공기가 일순간 무너졌다. 망신을 당한 건 나였지만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 또한 나였다. 허 씨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흐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마루 위에서 선을 그은 건 사또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이 피비린내 나는 집안에서 판을 다시 깔 준비를 하는 허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낮은 속삭임이 방 안에 깔렸다. 허 씨는 뒤쫓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보았으니까. 연못가에서 그 아이를 향하던 그의 시선.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연결이었다. 그날 오후 허 씨는 화를 내는 대신 가장 은밀한 방으로 하인 철수를 불러들였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울렸다. 철수야, 들어오너라.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하게 압축되었다. 철수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젯밤 내가 연못가에서 본 것을 말해보아라. 그게. 아씨께서 연못 쪽으로 먼저 가셨고 제가 뒤따라 갔을 때는 이미 물에. 허 씨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딱딱 2번 두드렸다. 철수의 말이 단칼에 잘려나갔다. 이미 물에 빠져 있었지. 그녀가 대신 문장을 완성했다. 내가 본 건 아이가 스스로 발을 헛디뎌 빠진 모습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마님, 저는 분명. 철수야. 내 누이의 혼처를 이 집에서 누가 정해주는지 잊었느냐? 낮은 목소리였으나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 담겨 있었다. 철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허 씨는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질로 잡고 선택지를 던져주었을 뿐이다. 거짓을 말하라는 게 아니다. 내가 보지 못한 미뤘다는 허상을 쫓지 말고 내가 본 빠져있는 모습만 기억하라는 뜻이다. 그래야 내 자리도 내 누이의 앞날도 시끄러워지지 않겠지. 철수는 결국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대답했다. 예, 마님. 허 씨의 시선이 이번엔 탁자 위의 종이로 향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젯밤 별채의 등불이 아주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고 본 사람이 있어야겠다. 마님? 젖은 옷을 말리려면 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젊은 남녀가 한밤중에 등불 아래 단둘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냐.
그녀의 눈이 가늘게 휘어졌다. 진실을 부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실 위에 추잡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었다. 소문은 듣는 이의 상상력이 가미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우물가와 장터에는 기이한 말들이 가십거리처럼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 집 아씨가 글쎄 사또댁 도련님을 유혹하려고 일부러 물에 뛰어들었다더군. 연못 사고가 아니라 자작극이라지? 밤새 별채 등불이 꺼질 줄 몰랐다던데. 사또댁에서도 골치가 아프겠어. 젖은 몸으로 단둘이 있었으니 빼도 박도 못하겠지. 증거보다 빠른 것은 사람들의 입이었다. 허씨는 안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 모든 소동을 조용히 감상했다. 다시 돌아온 연회장. 허씨는 이 소문들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게 나를 압박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도련님은 저를 구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가 실수로 빠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연못으로 떠밀었습니다. 비명처럼 터져나온 진실에 마루이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사고가 아닌 살인 미수. 이제 선택은 도윤의 몫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처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되겠지요. 그의 시선이 허씨를 향했다. 그 전까지는 저 여인의 명예와 품위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오. 명예. 그 단어가 마루를 울렸다. 허씨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망신을 주려다 오히려 본인이 꾸민 계략이 살인 미수라는 거대한 의혹에 부딪히며 꼬여버린 것이다. 도윤은 나를 직접 보지 않은 채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 집의 연못은 생각보다 깊더군요. 깊은 만큼 그 진실도 언젠가는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가 돌아서자 마루 위의 공기가 일순간 무너졌다. 허씨는 깨달았다. 이제는 단순한 위협으로 나를 누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는 법을 모르는 여자였다. 피비린내 나는 집안에서 판을 다시 깔 준비를 하는 허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허씨는 이어 익명의 서찰을 사또댁으로 보냈다. 도련님의 명예를 걱정하는 마음이라 포장했지만 내용은 추잡했다. 전처의 딸이 도련님을 유혹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고 한밤중 별채에서 등불을 켜둔 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암시. 허씨는 알고 있었다. 가문의 체면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권력가들은 진실보다 스캔들의 확산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연못에서의 밀침은 실패했지만 소문의 늪으로 밀어넣는 판은 더 깊고 오래갈 터였다. 그날 밤 오기는 안채 마루 아래서 허씨의 음모를 엿듣고 별채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달빛 아래 조용히 타오르는 화로 앞에 홍련이가 앉아 있었다. 도윤이 감싸주었던 그 어깨를 움켜쥔 채 마치 그날의 온기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언니, 왜 그래? 홍련이가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처음으로 사람으로 지켜야 할 존재로 대우해줬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은 눈이었다. 오기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끝내 진실을 뱉어냈다. 허씨가 철수를 협박했어. 사고였다고 증언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와 도련님의 밤을 엮어 추잡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순간 홍련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하지만 오기의 예상과 달리 홍련이는 울지 않았다. 떨리던 손이 화로의 장작을 꽉 움켜쥐었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러운 소문에 휘말린다는 거야. 홍련이의 눈빛이 바뀌었다. 공포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더럽히려는 자에 대한 서늘한 분노였다. 홍련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허씨는 내가 겁을 먹고 숨을 줄 알겠지. 하지만 틀렸어. 그 여자가 내 정조를 카드로 썼다면 나는 그 카드를 판 자체를 없는 데 쓸 거야. 다음날 아침 마을의 소문이 절정에 달했을 때 홍련이는 피하지 않고 제 발로 안채 마당으로 나섰다. 허씨가 보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홍련이는 오히려 보란듯이 큰 소리로 외쳤다. 마님, 어젯밤 제가 별채에서 도련님과 나눈 이야기를 직접 가문에 알리려 합니다. 허씨가 당황하며 문을 열었다. 홍련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연기를 시작했다. 도련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뒤 가문에 전할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그 증거를 정리하느라 등불을 끈 줄도 몰랐습니다. 사또댁에서도 곧 이 증거를 받으러 오실 겁니다. 증거라는 말에 허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있지도 않은 증거를 언급하며 허씨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홍련희의 지략이었다. 같은 시각 익명의 서찰을 받은 도윤은 차가운 얼굴로 말을 달려들어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가문을 흔들 것인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가. 하지만 집안에 들어선 그가 마주한 것은 흐느끼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마당 한가운데서 허씨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홍련희. 그녀는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싸워달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도윤은 말에서 내리자마자 소문 속에 파렴치한 한량이 아닌 서슬퍼런 심판자의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뿐이다. 내가 이 집의 살인 미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증인과 밤새 대조 작업을 벌였기 때문이다. 허씨의 설계가 역으로 도윤의 공식 수사 기록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허씨가 뿌린 밤새 만남이라는 가십은 도윤에 의해 철저한 현장 조사로 둔갑했다. 철수야, 내가 본 것을 이 사또의 아들 앞에서 다시 말해보아라. 거짓이 섞인다면 내 누이가 아니라 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도윤의 호령에 철수가 바닥으로 엎어졌다. 허씨는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격이 되었다. 판을 짜던 허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은 물보다 깊은 권력과 진실의 정면 충돌로 치닫고 있었다. 오기는 홍련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가 먼저 찾자. 그 여자가 만든 가짜 증거 말고 진짜 살인의 흔적을.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보호자이자 공범이 되기로 맹세했다.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진 두 그림자는 이제 도망치는 짐승이 아니라 사냥을 시작한 맹수의 것이었다. 다음날 새벽 홍련희는 사람들이 깨기 전 연못가로 향했다. 눈에 덮여 있었지만 자신이 밀렸던 지점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자 얼음 표면 아래 기괴한 흠집이 드러났다. 자연적인 균열이 아니었다. 일직선으로 깊게 파인 칼날로 미리 그어놓은 듯한 함정. 옥장도. 홍련의 눈이 번뜩였다. 이 얼음은 자연히 깨진 게 아니야. 누군가 내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며 미리 금을 내놓은 설계였어. 홍련은 안채 창고 구석, 묵직한 항아리 속에서 아직 눅눅한 기운이 남은 천조각을 찾아냈다. 붉은 자국은 씻어낸 듯 희미했지만 달빛에 비추자 숨길 수 없는 비린내가 났다. 이건 누군가 사고 현장을 닦아냈다는 증거야. 사고였다면 숨길 이유가 없었겠지. 홍련희가 천을 움켜쥐었다. 아니, 이건 누군가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닦아낸 증거야.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었다. 연못에 빠져 죽었다던 하인 만식의 행방이었다. 홍련은 며칠 전 창고 뒤편에서 들었던 기침 소리와 젖은 가죽 냄새를 떠올렸다. 죽은 사람은 기침을 하지 않아. 자매는 흔들리는 철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철수야, 내가 나를 끌어올렸을 때 손에 묻었던 건 물이 아니라 피였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만식이 대신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철수의 무너지는 눈빛에서 자매는 승기를 잡았다. 그것은 절반의 자백이었다. 허씨가 추잡한 스캔들을 이용한다면 자매는 공포를 이용하기로 했다. 홍련은 일부러 장터에 나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날 연못 얼음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아세요? 장정 셋이 올라타도 안 깨질 두께였는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요. 의심은 씨앗처럼 퍼졌다. 사람들은 이제 스캔들이 아니라 허씨. 방 근처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와 연못의 저주에 대해 수군대기 시작했다. 오기는 가나 하인에게 핏자국이 남은 천조각을 흘리며 여운을 남겼다. 연못물에 묻은 건데 아무리 빨아도 핏빛이 지워지질 않네요. 무서워서 원. 달이 낮게 깔린 밤, 자매는 뒷담을 넘어 사또대과나 뒤편 은행나무 아래로 향했다. 도윤은 이미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홍련은 다가가 그의 손에 핏빛 천조각과 얼음 위 칼자국을 옮긴 먹지를 쥐어주었다. 이건 자연 균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사고 현장에서 누군가 황급히 감춘 피비린내입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관아의 아들로서의 이성과 한 여자에게 빠져드는 심장이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당신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오. 홍련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멈췄다. 이미 감당했습니다. 저는 구해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의 정의가 어디를 향하는지 확인하러 온 것이지. 도윤은 그녀의 젖은 머리칼 위로 떨어지는 달빛을 보았다.
얼음 아래로 사라지던 그 가녀린 얼굴이 이제는 세상을 불태울 듯한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자매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이 판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좋습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이 연못의 바닥을 긁어내지. 도윤의 선언과 함께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섞였다. 이제 허씨는 모른다. 자신이 던진 불길이 거대한 산불이 되어 자신의 안채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관아는 낮에는 소란스럽고 밤에는 더 조용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은밀히 진행되는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또는 아직 이 사건을 모른다. 공식 보고도 없다. 문서도 없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기록방 문을 직접 열었다. 서리 하나가 놀라 일어섰다. 날이 이 밤에 어찌 연못 관련 사건 내용을 기록을 좀 보러 왔다. 담담한 음성이었다. 의심받지 않을 이유를 고른 것이다. 연못. 그날 밤의 장소. 서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장부를 내주었다. 그는 천천히 넘겼다. 정비 기록. 얼음 두께 점검. 출입 인원. 그리고 멈췄다. 사흘 전 야간 출입 기록. 이름이 적혀 있었다. 철수. 허씨의 사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멈추며 그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연못 얼음이 약하다 들었다. 무심히 말을 던졌다. 혹시 다친 사람이 있었나? 서리들이 눈을 마주쳤다. 아닙니다. 그런 일은 말이 너무 빨랐다. 그는 그 반응을 기억했다. 두려움은 이미 퍼져 있었다. 누군가 입단속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철수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연못을 관리하던 노인을 불렀다. 노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얼음은 얇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노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날은 누가 먼저 칼로 긁어냈습니다. 침묵. 누가? 노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하면 제목이 그는 조용히 말했다. 여긴 관하다. 짧은 말. 하지만 그 말은 권력을 의미했다. 노인은 속삭였다. 안채 사람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도연은 혼자 남았다. 탁자 위에 놓인 것은 홍련이 건넨 천조각. 그리고 장부. 그리고 노인의 진술. 증거는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걸 공개하는 순간 그의 아버지는 집안 싸움에 끌려 들어온다. 허씨는 가문의 어른.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닌 집안 권력 간의 정치로 악용하는 계략을 쓴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얼음 아래로 가라앉던 얼굴. 나는 당신을 2번 죽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남자로서의 다짐이 새겨졌다. 그는 장부에 사본을 만들었다. 원본은 그대로 두었다. 조사는 공식이 아니다. 비공식이다. 누군가 눈치채면 증거는 사라질 수 있다. 그는 신뢰하는 하급 관리 한 명을 불렀다. 이 기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나리. 그리고 안채 출입 인원 동선을 다시 적어라. 다른 이유를 붙여서. 판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직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관아 마루 끝. 한 사내가 이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철수. 그는 서리에게 은밀히 물었다. 요즘 나리께서 연못 기록을 보신다 들었다. 서리가 움찔했다. 그날 밤 허씨의 방에 작은 촛불이 켜졌다.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렇다면 더 큰 증인이 필요하겠지. 조사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싸움은 집안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진실의 전쟁이라는 것을. 관아 뒤편에는 오래된 매화나무가 있었다. 겨울이라 꽃은 없었지만 가지 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먼저 와 있었다. 혹여 다른 사람들 눈에 띄일까봐 등불은 증거가 될 수 있어 없었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나리. 숨을 죽인 목소리. 홍련이었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짧은 대답. 그제야 그는 돌아섰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더 창백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홍련은 품에서 작은 천을 꺼냈다. 철수가 장부를 태우려 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 들렸다. 확실합니까? 제가 들었습니다. 안채 뒤에서. 그녀는 떨지 않았다. 그가 더 불안해졌다. 왜 혼자 움직였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아서요. 눈 위로 발자국이 선명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이 다치면 그녀의 눈이 번쩍 들렸다. 저는 이미 한 번 죽을 뻔했습니다. 공기가 멎었다. 그는 더 가까이 섰다. 서로의 숨이 닿을 거리.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 그녀의 숨이 흔들렸다. 나으리.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가 증거만 확실히 모아지면 저와 끝까지 가실 겁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끝이 어디든. 그 말은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보다 무거웠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그의 옷자락을 잡았다. 차가운 손. 그는 그 손목을 잡았다. 이번엔 구하는 힘이 아니었다. 그녀를 잡고 싶은 간절한 손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스쳤다. 뜨거운 것. 그 말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손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둘 사이의 거리는 숨 하나뿐이었다. 둘이서 거의 닿을 듯한 순간.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홍련의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붙었다. 그가 손을 들어 그것을 떼어냈다. 손끝이 뺨을 스쳤다. 멈칫.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녀가 먼저 속삭였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압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멀리 관아 담장 너머.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짧은 숨. 발자국이 돌아섰다. 홍련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누군가 그들을 훔쳐보고 있는 걸 느꼈다. 가십시오. 그가 낮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살아서 도련님을 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눈이 날카롭게 흔들렸다. 그 말 다시 하지 마십시오. 홍련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살아있겠습니다. 그녀는 돌아섰다. 눈 위에 또 하나의 발자국이 새겨졌다.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건 정의감이 아니라 그녀가 영원히 사라질까 두려운 마음이라는 걸. 철수는 그날의 두 사람을 목격했지만 소문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허씨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날 밤 안채에서 일부러 소란이 일어납니다. 도둑이다. 곡식 창고 자물쇠가 부서져 있고 금전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련의 방에서 낯선 은전이 발견됩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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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허씨는 조용히 말합니다. 관아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는 보고를 받습니다. 전처의 딸이 절도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그의 손이 멈춥니다. 이건 소문이 아니라 기록에 남게되고 조사가 공식화되면 그는 관여할 수 없게 되고 허씨의 노림수는 정말 홍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고 또한 범죄자로 만드는 계획이었다. 그날 낮 허씨는 일부러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안채 마루. 하인들 친척 이웃집 부인들까지. 잠시 다들 모이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더 불길합니다. 홍련은 그 분위기를 느낍니다. 공기가 이상하게 가볍습니다. 폭풍 전처럼. 허씨는 천천히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어 올립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홍련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 주머니. 달빛 아래서 그가 건넸던 것. 허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 집 규율은 단 하나다.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이 집에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주머니를 풀어 은전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짤랑. 맑은 소리가 마루 위에 퍼집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홍련에게 꽂힙니다. 허씨는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처럼 말합니다. 안채 규수의 방에서 이런 물건이 나왔다. 침묵.
홍련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안다. 지금 이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다. 허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옵니다. 몰래 받았느냐?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유도하면서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며 사또 아들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는 허 씨의 계산이 들어간 질문이었습니다. 도둑보다 더 치명적인 낙인. 품행. 이 집 딸이 남자의 물건을 방 안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 한 문장이 여자의 남아있는 미래를 끝냅니다. 홍련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긴 적 없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그러나 허 씨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숨긴 게 아니라면 받은 것이겠지. 하인들 사이에서 숨죽인 기척이 번집니다. 누군가는 동정하고 누군가는 수군거립니다. 허 씨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던집니다. 사내의 물건을 안채 규수의 방에 들인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이제 홍련은 알았습니다. 이건 몰아내는 방식이 아니다. 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죽이지 않고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것. 홍련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그 물건은 제가 숨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내 방에 두었겠느냐. 허 씨의 시선이 부드럽게 오기를 스칩니다. 위협. 자매를 갈라놓으려는 칼. 홍련은 순간 깨닫습니다. 이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오롯이 고립시키려는 심리전이라는 걸. 그녀가 고개를 숙이거나 울음을 터뜨리게 되면 상황은 끝입니다.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제가 직접 관아에 나가겠습니다. 마루가 술렁입니다. 허 씨의 눈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예상 바뀝니다. 숨지 않고 공개 조사로 가겠다는 것. 그건 도망이 아니라 맞서는 선택입니다. 홍련은 덧붙입니다. 정식으로 밝히겠습니다. 그 말은 조용하지만 선전포고입니다. 허 씨는 웃습니다. 그래. 그러렴. 그러나 그 웃음 아래에는 계산이 다시 움직입니다. 공개 망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공식화됩니다. 그리고 마루 아래에서 한 사람이 그 장면을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쥡니다. 이제 그는 모른 척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허 씨의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인들은 일찍 물러났고 안채에 등불만 남아 있었습니다. 허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편에게 차를 올렸습니다. 여보. 부르는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잃은 아이가 억울한 모양이요. 허 씨는 그 말에 곧장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걱정스러운 듯 그녀가 가장 잘 쓰는 말. 억울한 일이 집안 밖으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허 씨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문만 믿는 거죠. 진실보다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덧붙입니다. 전처의 딸. 사내와 얽힌 소문. 관아까지 오르내린 이름. 말은 차분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모처럼 박힙니다. 그 아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요? 허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합니다. 이 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사또 댁에서 이 집을 어떻게 볼까요? 침묵하며 사또라는 그 이름 앞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어집니다. 허 씨는 이제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치며. 여보, 저는 아이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진심처럼 들립니다. 다만 집안의 권위를 위해 정리를 해야 할 뿐입니다. 정리라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허 씨는 그 흔들림을 부드럽게 감쌉니다. 잠시 떨어뜨려 두는 겁니다. 쫓아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배려하는 것처럼. 버린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관아 일이 끝날 때까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질 때까지만. 그 아이가 잠시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질 때까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오기까지 같이 다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매. 허 씨는 늘 한 아이를 지키는 척하며 다른 아이를 내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친목은 이미 동의하는 걸로 허씨는 생각합니다. 이미 동의입니다. 허씨는 그 침묵을 확인하듯 말합니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도움이 아니라 이미 허락인 셈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홍련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눈을 마주칠 기회도 없이. 그리고 홍련은 그 사실을 다음날 아침에 알게 됩니다. 홍련의 쥐마침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별채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기척이 많았습니다. 하인 둘이 들어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짧았습니다. 아가씨 안채로 드시랍니다. 홍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기는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홍련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설명해 주시겠지. 그 말이 자신을 안심시키는 말이라는 걸 본인만 몰랐습니다. 안채. 아버지는 서 있었습니다.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눈을 마주쳐야 하니까. 허씨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마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처럼. 홍련은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형벌은 늘 이런 모양으로 시작합니다. 조용히. 홍련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소리는 꾸짖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설득하려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당분간 집을 떠나 있거라. 홍련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제가요? 아버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관아의 일이 정리될 때까지다. 정리. 그 단어가 목 안에서 딱딱하게 부딪혔습니다. 홍련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적이 흐르며 그 질문은 집안 공기를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 말이 많다. 그건 믿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고 믿는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눈을 선택했다는 걸. 심장이 천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울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아버지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홍련의 눈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별채 뒤편 창고를 비워두었다. 허씨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잠시 몸을 낮추는 게 좋겠지요. 몸을 낮춘다. 사람을 짐짝처럼 옮기면서도 말은 참 고상했습니다. 그 순간 홍련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기대. 아버지. 한 단어. 그 안에 어릴 적 기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열이 나던 밤 엎혀있던 순간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던 손. 저는 이 집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홍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말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홍련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뚝. 울음이 아니라 소리 없는 단절. 그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은 순종이 아니라 이 집 안에서 모든 걸 포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돌아서 나오면서 다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별채로 돌아오는 길에 홍련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집이 자신을 버렸다는 걸. 문이 닫히는 순간 오기가 달려왔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홍련은 잠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집이 없대. 그 말이 끝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아직 기대가 남아있는 것이니까. 대신 벽을 짚고 섰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감정을 알았습니다. 버려졌다는 감각. 그리고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관아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 결정을 모릅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보퉁이 하나, 어머니의 비녀,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품에 넣은 작은 서찰 한 장. 집을 떠나는 사람의 짐치고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홍련은 마루를 마지막으로 밟았습니다. 발바닥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울지 말자. 여기서 울면 쫓겨나는 사람이 됩니다. 걸어서 나가야 합니다. 스스로 떠나는 사람처럼. 대문이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홍련. 그 목소리는 이미 숨이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말에서 막 내린 듯 어깨에 눈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달려온 얼굴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홍련은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관아 일이 바쁘실 텐데요. 그는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처럼 턱을 굳혔습니다. 이건 관아 일이 아닙니다.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건 나도 이미 당신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우리의 일입니다. 홍련의 심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했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누가 결정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의 삶을 누가 함부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그 말은 붙잡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그 손을 쥐지 않았습니다. 나리.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바로 보았습니다.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면 저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홍련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이 닿았습니다. 지금 저를 감싸시면 나리도 범죄에 연루되는 기록에 남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번뜩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미 법의 판으로 옮겨졌다는 걸. 상관없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말이 끊겼습니다. 홍련이 그의 소매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닿은 것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두 번 버려질 자신은 없습니다. 그 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리를 붙잡으면 저는 기대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공간에 눈보라가 둘 사이를 스쳤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그녀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세게가 아니었습니다. 놓지 않겠다는 힘도 억지로 잡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확인하는 힘. 기대하십시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놓지 않습니다. 홍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리는 아직 모릅니다. 무엇을? 저를 구하면 집안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떠난다고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따뜻해지고 좋았습니다. 대문 밖에서 하인이 재촉했습니다. 아가씨 시간이 홍련은 손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듯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를 찾지 마시고 부디 평안한 날들을 되길 바랍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는 당신을 꼭 찾아낼 것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 잘 챙기시오. 선언이었습니다. 홍련은 돌아섰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 그 시선이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을 집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안채의 창 너머에서 허씨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 따라가 보렴.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홍련이 떠난 길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눈은 밤새 그쳤고 길 위에는 아직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각 안채. 허씨는 아침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남문 쪽으로 나가셨습니다. 허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그 말에 하인이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허씨는 차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같아. 사람을 피하려 할수록 사람이 적은 길을 고르지. 그녀는 이미 지도처럼 머릿속에 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남문을 나가 버드나무 고개를 넘으면 해지기 전에는 객주 하나뿐이야. 정확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소름 끼쳤죠. 사람을 보냈느냐? 예. 관아 쪽? 아닙니다. 허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아 사람은 아직 쓰지 마라. 아직은 사고여야 하니까. 그 말의 끝이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버드나무 고개. 바람이 갑자기 세졌습니다. 홍련은 보퉁이를 꽉 쥐었습니다. 길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없다는 거나무도 지나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워졌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앞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났습니다. 뒤에서도 포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길을 막을 이유는 없잖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 셋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옷은 허름했지만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하인의 눈.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의 눈. 어디 가십니까, 아가씨? 정중한 말투. 그러나 길은 막고 있었습니다. 홍련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길입니다. 그건 저희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남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셔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모셔. 그 단어가 너무 정중해서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홍련은 알았습니다. 허씨는 쫓아온 게 아니라 미리 본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매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채 그 시각. 허씨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곳을 이미 보고 있는 얼굴로. 사람은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다고 믿을 때 가장 쉽게 무너져.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구해졌다고 믿은 아이들은. 버드나무 고개에서 홍련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보퉁이가 눈 위에 떨어졌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는 판단은 눈물보다 먼저 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말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보라를 가르며. 그 소리는 너무 급했고 너무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이 함정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홍련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남자 셋이 조금씩 거리를 좁혔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겁먹은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모셔오라는 말만 들었다 하셨죠.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낯선 침착함에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겠네요. 남자 하나가 웃었습니다. 아가씨, 저희는 명령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내려집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홍련은 천천히 그들을 지나쳤습니다.